유엔사가 JSA 귀순 과정이 담겨있는 CCTV 공개를 무기한으로 연기했습니다. 사건 초반만 해도요. CCTV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유엔사입니다. 그런데 왜 공개를 미루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규 대표님. 네. 일단 유엔사가 아주 신속하게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공개하겠다 했던 CCTV 갑자기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상이 너무 짧아서 공개될 경우 오해 소지가 있다. 좀 더 긴 영상을 준비하겠다. 글쎄요. 어느 정도 긴 영상을 준비하길래 그럴까요? 이 핑계는 약간 대외적인 대외적인 것 봐야죠. 같거든요. 이제 CCTV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한 23초 가량 되는 거라고 해요. 네. 그러나 23초 정도 가지고 다른 모든 정황을 다 살필 수는 없죠. 과거 천안함 사태 때 TOD 영상을 좀 편집해서 공개했다가 굉장히 많은 의혹을 샀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편집 없이, 물론 이것도 편집은 아니지만 다른 모든 것을 공개할 거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브룩스 한미납 그 사령관이 공개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지시를 한 것으로 결정적인 알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언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브룩스 사령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네. 저 사람은 지금 이제 한미연합 사령관을 비롯해서 모자를 3개를 쓰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 네. 이게 또 다 임무가 달라요. 네. 한미연합 사령관으로서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고, 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게 행정적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엔 사령관은 이 지역의 안정을 갖다가 추구하는 게 목표예요. 하나는 전쟁을 해서 이긴 건데 또 저게 또 안정을 추구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것을 공개했을 때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 한국 언론들과의 어떤 그 싸움을 자신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신기 대표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바로 이 판문점적의 안정. 안정은 그 분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일단 분쟁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네. JSA 그 귀순병이 넘어오는 바람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CCTV가 전부 다 공개되게 되면 우리 MDL을 넘어온 다음에도 북한군이 계속 총을 쏘았고 그다음에 네. 쓰러진 병사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네. 그게 그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현재 이 JSA 지역을 한국군이 현재 방어하고 있는데 왜 유엔사 교정규칙을 우리가 굳이 지켜야 되느냐? 네. 한국군 교정규칙을 바꾸자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꿔주게 되면은 굉장히 앞으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그 브룩스 사령관도 그걸 원치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뒷부분에 저희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일단 CCTV에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언론에 여기저기 공개된 것들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군사 분계선을 북한군 병사들이 넘어왔냐 여부입니다. 자, 볼까요? 제일 먼저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지프가 배수로에 빠져서 가지 못할 때 병사들이 다가왔고요.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귀순병이 남측,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까지 넘어왔을 때도 총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남측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남측을 향해서 북한군 병사들이 총을 쐈다는 것. 두 번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추격을 하던 추격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남측 지역까지 와서 총을 발사를 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 내용이 CCTV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에서는 이 내용이 모두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었을 때 네. 과연 한국 여론과 지금 또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 그중에서 야당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네.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유엔사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논쟁과 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어떤 그 공개 권한이 우리 국방부에 있다면, 우리 국방부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공개 안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은 난리가 났겠죠. 네. 그러나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 유엔 소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왜 안 하느냐라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뭐 이렇게 왜 안 하지?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그걸 네. 이제 브룩스 사령관은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 군사 분계선이요. 그 사무실 앞에 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곳에는 선이 표시가 돼 있지만 저렇게 잔디밭으로 돼 있는
이 병사가 쓰러졌던 곳은 선의 표시가 안 전혀 돼 있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추격을 하다 보니 고의가 아니었고 본의 아니게 넘게 됐다라고 변명을 한다. 그것 용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사실 그게 맞겠죠. 왜냐하면 저 북한 추격조 병사는 도망가는 그 기순병사만 뒤를 따라서 쫓아갔지 그 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신경 쓸 MDL인지 겨를이 없었겠죠. 볼 겨를이 없었겠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한 명이 이제 한 2, 3m를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두 명은 멈칫하면서 해서 뒤에서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돌아오라고요. 불러서 우왕좌왕 하다가 빨리 이제 뒤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MDL을 넘었을 때 그것을 정말 적대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넘었느냐 아니면은 우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넘었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어떤 그 네.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총을 쏘았는데 이게 남쪽으로 날아왔는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쏘았느냐 아니면은 어떤 목적 사실은 뭐 이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자신들끼리 내부의 문제였죠. 네. 우리 남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는 기순병사가 되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내부의 문제였는데 이게 우발적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탓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11월 6일 날 네. 우리 그 전방에 있는 우리 GP에서 K6 기관총을 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북한 GP 쪽으로 4발을 쐈어요. 네. 정전협정 위반이죠. 네. 우리가 가만히 있는 북한 GP 쪽으로 그 기관총을 쐈으니까 북한 아무 말도 안 했죠. 왜? GP를 쏘려고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네. 뭐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군이 4명이 자기들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군이 그 비록 선은 없지만 그 선과 비슷하게 배수로를 파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없이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배수로에서 10m만 가면은 남측이다. 군사분계선이기 때문에 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배수로 넘고 뛰어갈 때까지도 알았는데 한 사람이 그걸 이제 인식을 못하고 넘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충분히 것이다.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뭐 북한 쪽에 뭐 그 입장을 그렇게 고려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이것이 뭐 유엔사라든지 뭐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한 짓이 너무나 비인도적입니다. 네. 예,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가지고 또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생명을 위태롭게 했고요.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에서는 무력 사용을 아마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한 거고 또 남의 영토를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남의 영토를 넘어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 굳이 CCTV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이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향해 총을 난사를 했던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남측 초소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서는요, 북한군 병사들의 권총 탄두와 AK 자동소총 탄두가 박혀 있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직접적인 사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북한군이 40여 발 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마 거의 반 정도는 다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것 같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이 우리 쪽을 통해서 기관총을 쐈을 때 그걸 우리가 금속 탐지기로 찾아냅니다. 네. 물론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워낙 넓은 공간에 실탄 한 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기가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병력을 풀어가지고 금속 탐지기로 찾게 되면은 한 20발 중에 상당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네. 다만 거기가 그냥 우리가 금속 탐지 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것이 북한군한테 총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작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더라도 우리가 항의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즉, 북한 측은 이미 과거에 1995년도 이전, 94년도 이전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가 총 42만 5천여 건이라고요. 그 맞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집계할 수가 없을 정도 그냥 집계 자체를 포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항의를 해도 뭐 제대로 듣지도 않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북한에 항의하라고 그러는데 네. 뭐 수십만 건을 위반해 왔기 때문에 또 한 건 더 플러스 돼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확성기, 대북 확성기로
경고를 하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방법은? 지금 이제 판문점에서도 사실은 우리 남측 경비병들하고 북측이 같이 있고 저기 이제 직통 전화도 있고 또 소통하는 어떤 그 편지 우편함 같은 그런 소통 창구도 있어요. 북한이 전혀 우리가 우편을 보내도 가져가지 않는데 지금 제가 저기 가서 듣기로는 확성기로 그러니까 마이크로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지 꽂아놨으니까 찾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북한이 찾아가서 우리가 적어 놓은 것을 보는 거고, 무시하면은 우리가 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북한은 지금 정전협정을 폐기를 했습니다. 김영철 당시 정찰국장이 73년도에 정전협정 폐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상대는 폐기했고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정전협정 위반했다라고 북한에게 어필해봐야 그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또는 어떤 방법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JSA 총격 사건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권영환 JSA 대대장. 병사들을 구하고요. 그리고 혼자 그리고 두 사람을 같이 이제 하사관 부사관 2명과 같이 이제 뛰어들었었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격려의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남북 대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구출 상황에 이 아주 열악했던 상황에서도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SA 총격 직후에요. 남북 대치 상황. 총격이 벌어지자 북측에서는요. 14.5mm 고사포, RPG-7이라는 로켓포, AK-47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일제히 남측을 향해 조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응했던 건 K2 소총을 소지한 1개 소대 병력. 기동타격대.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들로 겨누고 있었을 때 우리는 1개 소대가 K2 소총으로 대항하고 있던 이 상황에서 대대장이 직접 나간 거였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혼자 보낼 수 없다. 부하들을 보낼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기가 대대인데 대대면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개 소대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저 JSA 대대가 한 주 업무가 뭐냐면은 관광객 경호 업무 또 하지만 그 대성동 마을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구사분계 비무장지대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분들을 보호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북한에 납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농사 짓는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대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권영환 중령이 자신이 할 일을 다 조치를 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혹시 자신이 유고가 됐을 때는 작전 참모가 있습니다. 소령. 네네. 그리고 미군 또 대대장이 있어요. 네. 그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유엔군 대대장, 미군이 대신 부대를 지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본인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질책성이었습니다. 지휘를 하지 않고 왜 현장에 대대장이 직접 갔냐라는 질책에 대한 대답. 부하를 보낼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지휘할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요, 같이 이 현장에 출동을 했던 부사관 2명도 자원해서 대대장에게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라고 2명이 자원해서 간 거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가서 그 중사 둘이 이제 이 기순병사를 포복에서 끌고 이 권영환 대대장은 그 중사 둘이 끌고 있는 것을 그런 이제 북한 제격수는 우리 병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기순병사를 사살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에 가서 살아가지고 다른 그들에게 손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영환 대대장은 그 병사를 몸으로써 엄호하고 이렇게 25분간 빠져나온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화가 소개된 이후에 지금 이 권영환 대대장에 대한 미담과 이 칭찬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그 사람들한테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인터넷과 SNS에 같이 근무했던 그런 병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희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내려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다치지 마라. 그게 너희들에게 내린 명령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군 생활할 때도 이 부하들에게
그러니까 내 군생활의 목표는 너희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절대 다쳐서 돌아오지 말라고 항상 신신당부를 했었던 그 미담들이 지금 증언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형님 같은 일종의 그 덕장의 이미지를 이렇게. 네. 그런데 이 권영환 대대장에 대해서 미군들도 지금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요? 네, 미군들은 뭐 거의 뭐 훈장 줘야 된다. 아. 이렇게 지금 극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 JSA 저 부대는 전쟁하라고 있는 부대가 아니고 네. 저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있는 부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왜 대응 사격 안 했냐, 왜 어떻게 더 강력한 응징보복 안 했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기에는 JSA 부대 자체가 대응 사격 응징보복하라고 있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엔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잘 관리했다. 네. 전혀 희생 없이 그리고 귀순한 병사도 살려서 데리고 왔으니까 네. 저는 그야말로 임무를 퍼펙트하게 수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권영환 중령, JSA 대대장 말고 또 한 명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죠. 이 북한 귀순 병사의 목숨을 지금 살려내고 있는 바로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국종 교수가요, 과거에 채널 A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는 적도, 아군도 따로 구분할 수 없다. 희망만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는 왜 직업의 귀천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적과 아군도 없는 거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는 힘을 다 해야 돼요. 중증 외상 환자 진료하는 게 꼭 인생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아주 단순한 인생. 한 법이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법이가 오고 또 다른 법이가 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 법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적도 아군도 구분이 없다. 희망이 있다면. 화만섭 차장.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가 알고 보니까 지금 한쪽 눈이 실명 상태라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2년 전에 했는데 왼쪽 네. 눈이 지금 실명인 상태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망막 혈관 폐쇄와 파열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이게 중증 외상 환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생과 사를 오가는 그런 골든 타임에서 과연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36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잠시 눈을 붙인 다음에 또 6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또 이렇게 환자를 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노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 본인 눈이 실명될 정도. 최근 세월호 현장에서 이 헬기에서 뛰어내리다가 오른쪽 어깨, 왼쪽 무릎도 아주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인데 본인의 몸을 살피는 거는 둘째치고 환자를 살리는 데 전념을 하다 보니 이 왼쪽 눈 실명된 것, 이것도 돌보지 않았군요. 이거 지금 왼쪽 눈 실명 때문에 오른쪽 눈도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네. 의사가 건강해야지 환자를 잘 돌보는데 그렇죠.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데 매진하다가 자기 몸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저는 사실 전쟁 총상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특별한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길 가다가 교통사고에 하는 거 이런 상하고 다릅니다. 총상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의과대학이라고 76년에 생겨서 네. 1년에 195명의 요것만 담당하는 총상이라든가 전쟁에서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런 의사들이 나오고 그 의사들이 상당히 전투 현장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네. 우리는 지금 이국종 교수 같은 분 거의 지금 다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네. 본인이 이번에 귀순 병사도 치료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네. 좀 알겠습니다. 총상 입은 병사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겠나. 그런데 더 속상한 건요, 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만 이국종 교수를 열심히 찾으면서 평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요. 심지어 헬기 민원 때문에 이국종 교수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 1년에 8억을 빚을 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헬기가 등산객 사이로 날아가서 김밥에 모래바람 들어갔다고 민원을 넣는다. 그러니까 환자 구하러 갔는데 헬기 바람 때문에 도시락에 모래 들어갔다고 민원을 넣는답니다. 더 속상한 게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정식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상센터 내 헬기장과 관련해서 프로펠러 소음이 장시간 발생해서 생활이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민원을
이국종 교수가 혼자 다 받아내고 비용까지 지불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전형적인 우리나라 님비 현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집 근처에는 뭐 좀 혐오 시설 들어오면 안 된다.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저 이국종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건 경각을 다투는 진짜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헬기 운영하고 그게 좀 시끄럽다고 네. 이런 민원을 넣은 거 일부 분들이겠지만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 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네. 그 생각하면 저거는 정말 그 헬기가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금 좀 자기 생활 불편이 있더라도 네. 더 큰 희생 그걸 가치를 위해서는 좀 희생하는 네.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헬기 동승을 하는데 뭐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급할 때 헬기 부르는 비용까지도 자신이 일단 먼저 돈을 지불하고 그렇기 때문에 빚이 8억 원씩이나 1년에 생긴다는 안타까운 소식.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아무 소리 없이 불평 없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님이 뒤에 있었습니다. 아주 독하게 아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네요. 네 주제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 정도 임팩트를 낸다는 건 자체에 그 감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키워낸 어머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꼭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 훌륭한 어머니시고 저런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아드님이 나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분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저분이 지금 48이에요. 네.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누가 하느냐? 네. 그래서 후학을 키우려고 우리도 이제 국방의료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학대학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료계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군 법무관을 오래 하면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어떤 그 의사가 되는 통로가 생길까봐 뭐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는지. 이해관계에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그래서 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서울대 병원의 박재갑 교수님이라고 네. 정말 그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세미나 때 고함을 치고 난리였어요. 국가가 먼저지 왜 이러냐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그건 이제 점이었는데 양쪽의 의견을 다 그렇죠.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 후에 나중에 또 기회가 네, 있으면 뭐 제 또 의견에-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본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 한쪽의 의견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국 실장님, 신인균 대표님 두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소식 저희가 오늘 4위로 꼽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